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테크크런치 기사인데요. 엔비디아의 AI 제국, 주요 스타트업 투자 현황입니다. 네, 챗 GPT 이후에 엔비디아의 수익이나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치솟았다는 건 이제 다들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 목표는 이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서 그 막대한 자금으로 AI 생태계 자체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사가 바로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엔비디아의 투자가 단순한 재미적 이익 추구를 넘어선다는 거죠. 아, 스스로를 게임 체인저이자 시장 창조자를 지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이 말 속에 숨은 진짜 의미를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와, 그 규모부터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엔비디아 시가총액을 말할 것도 없고 2025년에만 벤처 투자를 거의 67건이나 진행했다고 해요. 67건이요. 네, 2022년에는 단 한 건이었는데 말이죠. 정말 폭발적인 증가세죠.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투자의 방식입니다. 방식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AI 연구소 엔트로픽에 대한 투자를 보면요. 엔비디아가 자금을 대잖아요. 네. 그러면 엔트로픽은 그 돈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랑 또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을 구매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다시 자기네 물건을 사게 만든다. 이런 구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일종의 순환 지출 계약인 셈이죠. 와, 일론 머스크의 XAI에 대한 투자도 비슷한 구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결국 투자를 통해서 미래의 핵심 고객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전략이네요. 바로 그거죠. 근 그림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AI 생태계의 거의 모든 영역에 지금 손을 뻗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영역이요? 네. 오픈 AI나 미스트랄 AI 같은 핵심 거대 언어 모델 개발사는 물론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피규어 AI, 또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는 웨이브 같은 곳에도 다 투자를 하고 있죠. 피규어 AI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피규어 AI 같은 경우는 1년 반 만에 기업 가치가 거의 15배나 뛰었어요. 15배요? 네. 와, 근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좀 예상치 못한 결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죠. 기사에서 언급된 그 인플렉션 사례가 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아, 인플렉션이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예죠. 엔비디아가 무려 1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주도했는데 1년도 안 돼서 공동 창업자들이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핵심 인력들까지 다 데리고 가버렸죠. 와, AI 분야가 정말 얼마나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큰 그림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럴까요? 그들은 AI 모델, 또 모델을 훈련시킬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가 적용될 로봇이나 자동차까지 이거 생태계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반도체 회사가 아니다. 그렇죠. AI 혁명의 자금줄이자 설계자, 뭐랄까 생태계의 건축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이 기사를 통해 저희가 확인했듯이 엔비디아는 AI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이걸 구동할 데이터 센터, 크로소나는 N스케일 같은 곳이죠. 네, 네. 심지어 미래의 에너지 원인, 핵융합, 커먼웰스 퓨전에까지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 에너지원까지요? 네. 이렇게 하나의 기업이 기술혁명의 모든 단계에 이렇게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 과연 혁신을 가속화하기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특정 기업에 대한 거대한 기술적 의존성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지, 이 부분은 한 번쯤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AI한테 긴 보고서나 책 같은 거 요약시켜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요즘엔 다들 한 번씩은 써보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나온 결과를 보면 뭐랄까, 그냥 키워드 몇 개 툭 던져주고 끝나서 좀 실망스러울 때가 많지 않나요? 네, 맞아요. 분명히 글자를 읽은 것 같기는 한데 정작 그 속뜻을 이해하지는 못하는 느낌이죠. 바로 그겁니다. AI가 글을 읽는 것과 진짜 이해하는 것,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연구가 바로 그 지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AI에게 인간의 작업 기억처럼 아주 똑똑한 메모리를 만들어주는 HGMEM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AI의 기억 방식을 바꾸는지 그 핵심 원리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사실 현재 AI,
특히 RAG 모델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거든요. 아, 그 검색해서 답변을 만들어내는 모델 말씀이시죠? 네, 그런 모델들이 정보 조각들은 참 잘 찾아와요. 그런데 이걸 하나로 꿰어서 큰 그림을 못 그리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죠. 마치 탐정이 단서는 잔뜩 모아놨는데 범인이 누군지는 딱 지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기존 AI의 기억은 그냥 정적인 창고에 가까워요. 정적인 창고요? 네, 사실들을 그냥 목록처럼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니까 여러 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하는 질문에는 그냥 단편적인 답변만 내놓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연구자들이 하이퍼그래프라는 개념을 꺼내든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 지점에서 궁금한 게 일반 그래프도 점과 선으로 관계를 표현하잖아요. 왜 굳이 더 복잡해 보이는 하이퍼그래프가 필요했던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일반 그래프가 두 사람의 관계처럼 1대1로 연결하는 선이라면요. 하이퍼그래프는 여러 정보, 예를 들어 사건 현장, 피해자, 무기, 같은 점 여러 개를 하나의 사건이라는 면으로 묶어버리는 개념이에요. 아, 선이 아니라 면으로. 훨씬 더 입체적인 관계를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관계를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똑똑한 메모리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바뀐다고 들었는데요. 네,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크게 세 가지 동작을 통해서요. 업데이트, 삽입, 그리고 병합입니다. 업데이트란 삽입은 좀 감이 와요. 탐정 수첩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고 기존 내용을 더 명확하게 고치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증언이 들어오면 추가하는 게 삽입이고 기존 단서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다듬는 게 업데이트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바로 병합 멀징입니다. 네, 흩어진 단서들을 진짜 이해로 바꾸는 결정적인 한방. 네. 예를 들어서 수첩 한쪽엔 피해자가 특정 꽃 알레르기가 있다고 적혀 있고 다른 쪽엔 용의자 집에서 그 희귀한 꽃가루가 나왔다는 정보가 있다고 해보죠. 원래는 전혀 별개의 정보네요. 그렇죠. 하지만 HGMM은 이 둘을 병합해서 용의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그런 통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단순 사실 나열을 넘어서는 추론의 시작이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혹시 이런 식으로 정보를 계속 병합하다 보면 AI가 너무 앞서 나가서 좀 엉뚱한 결론을 내릴 위험은 없을까요? 아,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어떻게 해결했나요? HGMM은 미작정 정보를 합치는 게 아니라 AI 모델 스스로 정보들의 관련성을 판단해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가장 그럴듯한 연결고리만 남기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똑똑한 메모리를 가진 AI, 얼마나 강력했나요? 결과는 뭐랄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복잡한 소설 줄거리를 파악하는 테스트 같은 거에서요. 기존의 아주 강력한 모델들을 모두 앞섰어요. 오, 그런데 진짜 주목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좀 낮은 모델에 HGMM을 적용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현존 최강 모델 중 하나인 GPT-4가 기존 방식을 쓴 것과 성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게 나온 거예요. 잠시만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더 큰 엔진을 단 게 아니라 자동차 설계를 바꿨더니 소형차가 슈퍼카를 따라잡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AI 개발의 방향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결과죠. 와, 솔직히 연구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들 모델 크기가 전부다라고 생각했는데 영리한 구조 하나가 그 공식을 깨버린 거니까요. AI의 성능이 단순한 연산 능력이 아니라 정보를 연결하고 구조화하는 일종의 지혜에 달렸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깊게 파고들어 보니 AI가 진짜 똑똑해지려면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연결하고 진화시키는 살아있는 뇌가 필요하다는 게 분명해지네요. HGMM이 그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연 셈이고요. 맞습니다. 이 연구는 주어진 글을 이해하는 데 집중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이렇게 스스로 정보를 연결하고 더 높은 차원의 개념을 만드는 기억 방식을 AI의 창의성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AI가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스스로 발명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최신 AI 영상 생성 기술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 논문 한 편입니다.
고품질 AI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대단하긴 한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컴퓨팅 자원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마치 최고급 레스토랑의 요리가 맛있긴 한데 나오기까지 한참 기다려야 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오늘 분석할 논문은 플로우 블렌딩이라는 기술로 품질은 그대로 두면서 생성 속도를 최대 1.65배까지 높이는 아주 기발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영리한 원리를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이 논문의 핵심은 사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과연 영상 생성의 모든 단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그러니까 제일 비싼 AI 모델이 정말로 필요할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자, 그럼 그 답을 한번 찾아보죠. 논문에서는 영상 생성 과정을 크게 초기, 중간, 후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모델의 역량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고요. 그렇습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 비유하면 아주 명확해져요. 우선 초기 단계는 건물의 뼈대와 기초를 다지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영상의 전체적인 구조, 핵심적인 움직임, 그리고 당신이 입력한 텍스트 프롬프트와의 일치성이 바로 이 단계에서 결정되거든요. 이때는 좀 느리더라도 정확한, 거북이 같은 대형 모델을 써야만 뼈대가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아, 여기서 만약 빠르기만 한 토끼 같은 소형 모델을 쓰면 구조 자체가 틀어져 버려서 나중에 아무리 좋은 모델을 투입해도 바로잡기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아하. 그러니까 핵심은 초반의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그 뒤의 상당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창의적인, 뭐랄까 예측 가능한 작업이라는 거군요. AI에게도 창의력이 폭발적으로 요구되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이 나뉘는 셈이네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중간 단계의 효율성이 발휘되는 거죠. 이미 튼튼한 뼈대가 잡혔기 때문에 이 구조를 따라서 디테일을 채워나가는 작업은 굳이 강력한 대형 모델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그때 모델을 바꾸는 거군요. 네, 이때 계산 비용이 훨씬 저렴한 소형 모델로 잠시 교체하는 거죠. 전체 속도 형상의 대부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뼈대는 대형 모델이 세우고 중간 채우기는 소형 모델이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면 마지막 디테일을 다듬는 마감 공사에는 다시 전문가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후기 단계입니다. 인테리어나 마감재를 시공하는 것처럼 영상의 미세한 질감을 다듬고 어색하게 깜빡이는 부분이나 왜곡 같은 결함, 아티팩트라고 하죠. 이런 걸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다시 표현력이 뛰어난 대형 모델을 투입해서 최종 품질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대형, 소형, 대형, 즉 LSL 스케줄이라고 부릅니다. 라지, 스몰, 라지. 이론적으로는 아주 똑똑한 방법 같은데 실제로도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중간에 교체하는 과정에서 영상에 이질적인 이음새 같은 게 생길 위험은 없나요? 예를 들면 대형 모델 스타일이랑 소형 모델 스타일이 달라서 영상 톤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하는 문제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논문 제목의 블렌딩이 바로 그 해답인데요. 두 모델을 그냥 탁 끊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전환 시점에 두 모델의 예측값을 부드럽게 혼합해서 이음새 없는 자연스러운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는 매우 인상적인데요. LXTI 비디오와 완토이라는 두 모델의 이 기술을 적용했더니 대형 모델만 계속 썼을 때와 품질 차이를 거의 구별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연산량, 즉 FLOPS는 57% 이상 줄이고요. 추론 속도는 최대 1.65배 빨라졌습니다. 연산량이 57% 줄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해 같은 하드웨어로 거의 2배 가까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영상 한 편 만드는데 드는 전기료나 클라우드 비용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상 제작 비용과 직결되는 아주 구체적인 수치죠. 와, 대단하네요. 그럼 이 방법이 왜 통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도 있나요? 논문에서 속도 발산이라는 개념이 언급되던데요. 네, 그게 바로 이 전략의 핵심 근거입니다. 쉽게 말해서 속도 말사는 대형 모델과 소형 모델이 다음에 어떤 픽셀을 그려야 할까에 대해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측정해보니 두 모델의 의견 차이가 U자형 패턴을 보였어요. U자형이요? 네, 즉 구조를 잡는 초기와 디테일을 다듬는 후기에는 의견 차이가 크게 벌어졌지만 그 사이 중간 단계에서는
둘의 의견이 거의 일치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초기와 후기에는 대형 모델의 전문가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간에는 소형 모델로도 충분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죠.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무조건 가장 좋은 도구를 계속 쓰는 게 아니라 공정의 각 단계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번갈아 사용하는 지혜, 뭐 그런 거네요. 기초공사는 최고의 전문가에게 맡기고 단순 작업은 빠른 일꾼에게, 그리고 마무리는 다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AI 영상 생성의 병목 현상이 단순히 이 연산량 부족 때문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문제의 본질이 언제 어떤 연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전략의 부재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즉, 무작정 더 비싼 GPU를 사는 것보다 작업 스케줄을 최적화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해결책일 수 있다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서 당신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이 한 가지 재미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는데요. 때로는 대형 모델이 만든 지나치게 매끄러운 영상보다 중간에 투입된 소형 모델이 만들어내는 약간의 노이즈나 무작위성이 오히려 영상을 더 사실적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AI를 향한 길이 단순히 더 큰 성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적절한 순간에 약간의 불완전함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로봇한테 5분 문 열어줘. 이렇게 말하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네. 이게 우리한테는 정말 간단한 일인데 로봇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관절을 얼마나 또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나 이걸 다 계상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아주 복잡한 문제죠. 근데 만약에 이 접근법을 완전히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로봇의 움직임이 아니라 5분 문의 움직임, 여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드림 투 플로우라는 논문이 바로 이 기발한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네, 이게 정말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기존 로봇공학의 오랜 골칫거리였잖아요. 이 로봇팔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지? 이 질문 자체를 그냥 버린 거예요. 아, 질문을 버렸다. 네, 대신에 저 5분 문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먼저 5분 문이 스르륵 열리는 아주 이상적인 영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5분 문이 3차원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경로만 딱 추출해내는 겁니다. 그걸 3차원 객체 흐름이라고 부르고요. 와, 그러니까 로봇은 자기가 뭐 팔꿈치를 얼마나 구부려야 하는지 이런 걸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저 문이 저 영상처럼만 움직이게 만들어 이 최종 목표만 따라가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문제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꾼 거죠. 야, 이거 로봇한테 생각하는 방식을 아예 다르게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로봇에게는 네 몸을 어떻게 쓰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저 5분 문이 이 경로를 따라가게만 해봐. 이런 아주 명확한 보상 신호만 주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네요. 논문 보니까 실제 실험도 정말 다양하게 했던데요. 네, 맞아요. 사진들 보면 정말 놀라워요. 로봇이 빵을 그릇에 넣고 스카프로 그릇을 덮고 심지어 의자를 빼거나 서랍을 여는 것까지 하죠. 네. 특히 그 스카프처럼 형태가 딱 정해져 있지 않은 물체를 다룬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강점이 바로 그 일반성이거든요. 딱딱한 물체, 또 의자처럼 관절이 있는 물체,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스카프처럼 변형되는 물체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아, 종류에 상관없이요? 네, 실험 결과를 보면 기존의 다른 방식들보다 특히 이런 변형 가능한 물체를 다룰 때 성공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론은 정말 그럴듯한데 AI가 만든 그 영상만으로 현실 세계의 모든 변수를 다 제어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실패 사례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물론이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AI가 영상을 좀 이상하게 만들면 큰일이잖아요. 논문에서 언급된 그 환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정확히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영상을 만들 때 가끔 빵을 갑자기 크래커로 바꿔버린다거나 아, 물체 자체를요? 네, 이걸 객체 변형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없던 물건을 불쑥 만들어내는 환각 오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 로봇은 그걸 따라하려다 실패하겠네요. 그렇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목표를 따라가려다 실패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영상 생성 실패가 전체 실패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일반성이라는 게 물체의 종류뿐만 아니라 혹시 이 방식을 사용하는 로봇의 종류도 상관이 없나요? 네, 바로 그게 이 연구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아, 정말요? 연구팀이 문 열기라는 똑같은 과제를 두고
세 종류의 완전히 다른 로봇을 훈련시켰어요. 고정된 로봇 팔, 네 발로 걷는 로봇, 그리고 인간형 로봇. 와, 그 세 로봇이 전부요? 네, 이 로봇들 모두에게 동일한 3D 객체 흐름을 목표로 줬더니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자 자기 신체 구조에 맞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스스로 학습해서 문을 열더라는 거죠. 스스로요? 네, 로봇 팔은 손잡이를 당겼고 네 발 로봇은 몸으로 문을 밀어서 열었습니다. 이야, 이건 3D 객체 흐름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유연하고 확장성이 좋은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드림2플로우는 로봇한테 복잡한 동작 하나하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 대신에 AI가 만든 이상적인 결과 영상을 보여주고 로봇이 스스로 방법을 찾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접근법이군요. 덕분에 우리가 로봇한테 그냥 말로 자연어로 작업을 시키는 미래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에 로봇이 우리 인간의 행동에 담긴 AI 생성 영상을 보고 학습한다면요. 어쩌면 그 영상에 담긴 인간의 비효율적인 습관이나 편견까지도 그대로 배우게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우리는 과연 완벽하게 최적화된 로봇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의 불완전함을 닮은 또 다른 존재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